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 두 분이 호흡이 너무 맞아서 제가 이렇게 아주 숨을 이렇게 죽이고 그게 빠져들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앙송 특강도 마쳤고 숙시도 마쳤고 다음은 벌써 제 4회가 됐습니다. 제 4회 설봉문학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설봉문학 특강에 이혜선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무척 기쁘고 많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을 뵈면 처음에 인연이 됐을 때 그 느낌을, 그 첫 느낌이 이 사람 만남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만나 뵙기 전에 낭송으로 먼저 만나 뵈었거든요. 근데 낭송을 많이 그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터넷에 영상이 막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낭송으로 만났냐면 지인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이렇게 아버지 시를 정말 소녀 같은 감성으로 나지막하게 낭송이 너무 좋으시다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2번을 이렇게 듣고 통화를 하고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 오신다, 그 특강을 해주신다 하니까 전국에 저한테 밴드도 그렇고 톡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렇게 질문들이 막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여기에 많은 인원이 같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음식물 반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물만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꼭 우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대신 이렇게 여쭤봐 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는 분들이 이렇게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먼저 3개의 질문상을 골랐습니다. 우리 예 선생님 괜찮을까요? 좀 이따가 할까요? 네. 그럼 그럴까요? 그러면은 지금 강의 시간이 조금 땡겨졌어요. 우리가 지방 간다고 조금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자석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고 우리 선생님 강의할 자석 다시 앞쪽으로 배치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 4회 설봉예술제 또 설봉문학 특강이 제 또 4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우리 3회까지 모시는 시인님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우리 이혜선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다 같이 참여는 못했지만 저희 설봉문학 전국지회 회원들도 또 협회 회원들도 되게 많이 반기시고 또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이혜선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으셔서 그 질문한 것 중에서 제가 3가지 정도를 즉석으로 우리 프로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괜찮을까요? 네, 좀 감사합니다. 좀 무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인님들의 우리 예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라 생각하고 먼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올라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하신 부분이 문학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게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뵐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얼굴 많이 못 뵈서 섭섭하고요.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이런 시기에
물러나서 집에 고요히 칩거한다고 할까요? 집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내실을 기하고 앞날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또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명아 선생님께서 저한테 대표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첫째로는 물려받은 자질과 환경적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아주 깡촌이에요. 제 산골 경상남도 함안군 내산면 옥렬리 아주 산골인데 그때에 이제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은. 그래서 이제 딸들은 대개 학교를 안 보내고 고개를 넘어야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는데 남자 아이들은 그래도 아들은 이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몇 명쯤 저만큼 가면은 고개를 넘어서 가면은 저는 뒤에서 혼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하겠어요? 자연과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돌멩이도 보고 눈이 오면은 눈바디에다가 글씨를 나 혼자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4월 달쯤 되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것이 서향의 햇빛을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서 아침에는 이제 학교 가니까 바쁘니까 그런 거 못 보고 집에 올 때 그걸 보면은 그 파란 인맥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래서 생명의 신비에 눈 뜨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낭만적이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도 사랑방에서 밤새도록 책을 읽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고 또 저희들한테 자상하게 해주셨고 제가 이제 나중에 국문과를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 다닐 때 배웠던 시를 그때까지 외우고 계셔서 저를 불러가지고 공책에다가 한 시를 써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질과 환경적인 요인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학교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다 초등학교 때 이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숙제로 해서 이제 시를 써가면은 뒤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그럼 참 큰 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하고서 칭찬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저를 교과서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시 뭐 수필 이런 걸 먼저 다 읽었어요. 그날 밤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서 그것들을 다 외웠어. 지금도 저는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을 다 외워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예. 예. 와,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교의 이제 학교 교육의 영향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을 산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집은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었으니까 고개를 넘지 않으면 찻길도 안 보이고 뭐 노천명 시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는 시에서 기차가 떠나가 버리는 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동네는 버스도 없는 마을 지나가는 버스도 안 보이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산고개 넘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는 도서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는 가니까 이제 흑벽담 교실인데 교실 한 칸에 도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늦게까지 책을 읽고 빌려다가 읽고 이제 얼마나 고기가 물 만난 것 같죠? 그랬는데 어느 2학년 때 뭘 읽었느냐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거죠?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배신하는 사랑을 읽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전적인 깨달음이에요. 예. 어떤 얘기냐 하면은 로미오는 몬테규가의 사람이고 줄리엣은 캐퓰리카 두 가문이 서로 원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몬테규가의 로미오가 캐퓰릭 가문의 가면 무도회에 들어갈 때, 물론 아무리 가면을 쓰고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사람이. 그게 들어갈 때는 큰 원인이 있었겠죠. 그게 왜냐면은 로미오가 사랑하는 로잘라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신부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 캐퓰릭 가문의 가면 무도회에 가면은 로잘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대담하게 이제 그 길을 갔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딱 줄리엣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줄리엣을 만나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또 그래서 예전에 사랑하던 로잘라인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누나 부정하라 그랬어. 내 누나 옛날에 내가 사랑하던 것을 부정하라. 그래서 이거를 딱 읽고서 사랑이 이런 거야? 사랑 이렇게 잘 변하는 거야? 이렇게 잘 옮겨가는 거야? 이런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네. 조숙하죠. 이렇게 잘 변하는 가변적인 사랑이라면은 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변치 않는 진리를 찾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란, 옛날에는 공책이 조그마자 이렇게 작은 파란 표지의 일기장에다가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거는 이제 키엘케고르가 20살의 일기장에 쓴 게, 우리 키엘케고르 잘 알죠. 대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나에게 대해서 진리인 것, 그것을 찾겠다, 이런 글을 썼는데 20살 때. 근데 그거보다 6년이나 더 빨리 온 실존적인 깨달음이다.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근데 뭐 어른이 되어서 6년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14살과 20살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깨달았었는데, 근데 그게 환경이 그런 저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죠. 그래서 참 많이 좀 우여곡절을 겪어서 대학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요인으로 저를 이제 시를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가치를 발견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진행을 위해서 궁금하지만 제가 이거는 그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이 많이 온 건 뭐냐면, 예선 선생님이 존경하는 시인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 분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이 왔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조금 생뚱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평생 문학의 길을 가셨고 또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저분이 존경하는 분은 어느 분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 시를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은 제 시가 깊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에 있어서 표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정신이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시인은 지행일치의 시인이에요. 아는 것은 우리가 글로 쓰잖아요. 글로 쓰는 것은 알미고 지식이고, 그것을 말로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알미, 지식이 일치하는 사람, 지행합일의 시인, 그런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그 질곡을 겪어오면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내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하듯이 시를 쓴 사람이 있죠. 만해 한영운, 또 뭐 이육사, 또 윤동주,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이렇게
실제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하는 것, 저거 이제 지금까지 시를 써오고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오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좀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시인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 쓰는 T.S. 엘리엇 같은 그 사람은 미국계 영국 시인인데 대단한 시인이죠. 시를 잘 써. 우리가 잘 아는 황무지라든지 내사중주라든지 뭐 알프레드 프로프로그 연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좋은 시들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4월은 잔인한 달 뭐 하는 그 황무지 제 그 앞부분은 다 알지요. 누구나 4월이 되면은 다 생각하는. 그런데 이분은 좋은 시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비평가였어요. 그래서 시는 감성적인 것 쪽이고 비평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이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잘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둘 다를 정말 훌륭하게 해냈고 또 이제 모더니즘 시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네. 네, 시간상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예. 현재 존경받는 위치에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이나 희망 이게 뭔지 다 궁금하시다 그래요. 이 세 번째 질문이 제일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죠? 가장 싱거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인은 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문단에서 한국문인협회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 제가 또 동국대학교 출신인데 동국대학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내회 회장도 맡고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근데 이런 걸 맡는 것은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만은 제 본연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좋은 시를 쓰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를 쓰는 것. 그것이 제일 꿈이에요. 모걸 선생님 보고 어떤 제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교과서에서 우리가 다 나그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대표작은 나그네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밤에 쓸 끼다. 영주분이시잖아요. 모걸 선생님이. 아 그거 아니야. 내 오늘 밤에 쓸 거야. 아직도 내 대표작은 쓰여지지 않았어. 더 좋은 작품을 쓸 거야. 이런 생각, 연세가 들어도 그런 생각하는 거. 저도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긴 먹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더 좋은 작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중에서 또 좋아하는 이제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 이런 시들 감동적인 시 이제 제가 시가 좀 그동안에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우면서 다가갈 수 있는 감동적인 시 이런 것을 제 목소리로 낭송을 해서 독자들을 청중들을 찾아가 보자. 예, 거기다가 작은 설명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해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주 만나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시죠, 일정? 제가 유튜브에서 이 낭송 직접 해서 올라오는 거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정말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 처음 만날 때 낭송을 먼저 만났거든요. 뵙기 전부터. 그 낭송이요. 이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세 사람이 앉아갖고 저 말고 두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것도 장소도 저녁을 먹고 어떤 그분이 그 경영하시는 조그만 그 가게였어요. 그 가게에서 아주 비좁게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를 이제 시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예. 네, 너무 정말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인이시구나 그런 느낌을 했는데 주제가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네. 싱겁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답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그런 좋은 시를 계속 쓰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혜선 선생님 제가 프로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출생이시고요. 1981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동국대 국문학과 세종대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이시고요.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이십니다. 국제설북예술협회 자문위원님이시고요. 제32회 윤동주 문학상, 선사문학상, 동국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흘린 소리 반이다, 운문호일, 새소리 택배 등이 있고요. 저서로는 이혜선의 시가 있는 저녁, 문학과 꿈의 변형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기본 프로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 우리 선생님 자료 찾아서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마디 두마디 아까 세 가지 질문 중에서도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제 말을 최대한 아낀 이유는 선생님 강의를 1분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 선생님이 저희 우리 국제설북협회 설북문학의 강의를 해주실 주제는 좋은 시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특강으로 공개 특강을 이렇게 만나 배웠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에서 우리 특강에서 설북문학 시창작 특강에서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요 타이밍에서는 박수 정말 크게 쳐야 돼.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우리 이혜선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가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년 시절 조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고요. 공부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제 나이에서는 대학을 되게 늦게 갔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태어난 곳 고장이 지금 서울 지역하고 지방은 시골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그 심훈의 상록수에 이제 주인공이 영신이 시골에 가서 야학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모아가지고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때는 월사금을 내야 됐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초등학생들도 돈을 다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가 애들이 돈을 안 가져와서 못 가르치니까 오늘은 공부 안 한다. 집에 가서 돈 가져와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고개 넘어서 물 건너서 다 이제 학교 왔다가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엄마 학교에서 돈 가져오래 그러면 돈이 어딨냐.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도 없어요. 엄마가 들판에 있는데 등에는 아기를 동생을 업고 있죠. 동생을 업었던 애를 풀어주면서 애나 봐라. 학교는 무슨 학교냐. 그럼 그 길로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산 시골에서 마산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유학을 갔는데 그때의 우리 집에서 아버지 생각은 유학이에요. 그것도 큰 유학이에요. 그래서 뭐 상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기는 이제 네 동생이 남동생이니까 대학을 시켜야 되고 상고를 나와서 취직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예 하고 갔죠. 이제 상고를 나와갖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는 아까 제가 실존적인 깨달음을 일찍이 했던 철학적 깨달음을 한 사람인데 그거 갖고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죠. 뭔가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손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 그 길을 안 가면은 그 길이 나를 기다려서 울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대학에를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잘했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문학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이 제일 빠른 때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한다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현시욕이라 그래요. 그거를 현시욕, 나타낼 현자를 써서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야기로 수다로 풀거나 아니면은 멋진 옷을 사 입거나 집을 잘 뭐 꾸미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이런 것으로 남과 다르게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또 예술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몸짓으로, 춤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또는 작곡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문학을 하는 사람 뭐예요? 언어로서, 글로서 풀어내잖아요. 글에다가 나를 담거든요. 대개 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담겨요. 유년 시절의 이야기, 젊은 시절의 이야기, 이거를 쓰다 보면은 그때의 나와 다시 만나서 만약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유년의 나와 만나서 화해를 하고 또 그 꿈을 이어서 다시 펼치게 되고, 또 작년 시절,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나서 또 그때의 꿈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의 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고 하고 들어선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참 좋은, 저는 이제 문학 강의를 계속적인 창작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런데,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좋은 시, 훌륭한 시, 위대한 시. 제가 이제 시집의 서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좋은 시, 나는 시를 좋은 시, 훌륭한 시, 위대한 시로 나누고 싶다. 근데 보통 시들을 우리가 그 시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시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넘어가서 좀 훌륭한 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만 하고 공감 정도는 괜찮은데 그 감정을 우리는 고양시켜줘야 되거든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사람들의 감정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시인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 몇 편 정도는 시집 한 권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좀 더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위대한 시가 되겠죠. 위대한 시는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인류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고, 또 한 시대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고전 작품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오랫동안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시도 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시를 쓰다 보니까 아까 이제 T.S. 엘리엇 얘기를 했어요. T.S. 엘리엇을 저는 이제 대학에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서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5세가 넘어서도 시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5세가 넘어서도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냐. 25세 전에는 10대, 20대 초까지는 누구나 다 시인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또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쯤에서는 대부분 다 시인이고, 시 좋아하고, 시 좀 외우고, 시집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은요, 안서 김억을 오산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1925년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이게 다 10대 때 쓰여진 거예요.
10대 때 오산학교 때 시를 썼는데 다행히도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 김억이라는 스승, 아주 이 사람도 민요 시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시를 잘 지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 시들이 다 살아남아서 명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집으로 남았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김소월은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를 못 썼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10대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그 이후에도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정서,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역사의식을 넣어야 된다. 역사의식은 뭐냐? 꼭 역사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죠.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영구적인 것, 항구적인 것,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오늘날을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그래서 저는 첫 시집은 완전히 역사의식 쪽으로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잘 안 읽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중요한가. 사랑의 시를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랑, 모든 것에 대한 사랑,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서로 기대어라는 시가 있어요. 삽쪽에 보면은 그런 시가 있는데, 식구라는 시요. 불이 식구라는 시. 이 불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아름다움과 추도, 추함도 둘이 아니고, 죽음과 삶도 둘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이 세상은 다 내 몸처럼 자타가 똑같다. 나와 남이 똑같다. 그런 생각. 그래서 불이란 식구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순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뜨거운 물은 식혀서 버리고 건더기 있으면 가라앉혀 버리거라. 해종일 밤물이 엎드렸다 돌아오신 아버지, 발갛게 익은 밀짚 모자 벗어 털며 밥상머리에서 당부하는 첫마디. 지렁이, 굼벵이, 고물고물 땅속 식구들 금을 받아먹고 살지러. 그 애들도 식구인데 건더기 있으면 목이 메이고 뜨거운 물에 약한 몸 데일라. 논두렁 햇쑥 돋는 산자락 눈뱀이 모내기 하다 굽은 허리 펴는 아버지. 거머리 물린 종아리 문지르며 시원타 헌혈 한번 잘했으니 보나마나 올농사는 대풍일세. 자,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자, 지렁이, 굼벵이 얘네들이 땅속에 사는데 우리 뜨거운 물 확 부으면은 몸 데여서 죽겠죠. 또 건더기 많이 있는 거 버리면은 걔네들이 목에 맥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식혀서 버리고 가라앉혀 버리고 얘네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땅속에 있어서 지렁이가 길을 내주면은 흙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어가지고 농작물이 잘 되잖아요. 걔네들이 없으면은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물려도 그래 너도 살아야지. 응? 난 니한테 헌혈했으니까 올 농사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지금 생태주의 서양의 게리 슈나이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태주의 막 우리 환경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아버지라고 대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할머니 그 이전 조상들 때부터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세상을 다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식구예요. 식구. 걔네들도 식구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써본 시이고요. 아까 말하는 서로 기대어라는 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시까지만 하고 서로 기대어보다는 저기 거기 있는 수락산 노인요양원을 한번 볼게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고등 껍질을 보았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등 껍질을 보았다. 문온에 엎어져 둥둥 떠다니는 빈 고등 껍질. 바스라져 거름이 되는 어미 고등 껍질이다. 속살 파먹고 자라난 새끼 고등들 제 살 곳 찾아 뿔뿔이 기어나간 뒤 텅 빈 껍질 속엔 기다림의 귀만 자라난다. 부풀어 오른다. 아기 고둥들 고물거리던 전내음 아장아장 흐르며 웃던 발가락 손뼉 치며 춤추던 혀 짧은 노랫소리 주소와 전화번호 다 없애고 흔적 없이 떠난 아들의 마지막 눈빛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눈빛까지 나선형 주름 갈피에서 수시로 걸어 나온다. 수락산 노인요양원 1호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는 심장과 내장까지 새끼 먹여 기르느라 뼈도 살도 삭아내려 문헌에 둥둥 떠다니다 기꺼이 바스라지는 빈 고등 껍질이다. 어미 고등 껍질이다. 자, 우리 어릴 때 고등 잡아서 삶아 먹었죠? 예. 그때 이제 탱자나무, 왜 그랬는지 몰라. 탱자나무 가시로 살을 빼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쌀 돌려갖고 살을 빼다 보면은 그 끝에서 조그만 새끼들이 줄줄이 따라 나와요. 그런 적 있죠. 그게 깜짝 놀랐죠,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새끼가 어미 몸속에서 어미 몸을 파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미는 그 몸을 다 파먹히고 나면은 빈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래서 모내기 하려고 물 잡아 놓으면은 그 논에 둥둥둥둥둥 엎어져서 떠다녀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뱃속에 10달 안고 있으면서 아이가 자기 나중에 이빨이 나는데도 뼈 이거 만들려고 엄마 몸속에 있는 칼슘도 다 빼간대요.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세상을 비판할 수 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로 대놓고 얘기하면은 감정만 상하죠.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애둘러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시라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는 가히 흥이요. 자, 가히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가히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히 무리군자죠. 무리를 지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히 그랬어요. 자,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비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만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도 딴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시는 첫째로는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경험에서 끝나버리면은 좋은 시가 못 되죠. 그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사유의 깊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가 바탕이 되고 경험의 옷을 입은 시. 아까 말하던 김광석 시인이 비개인 여름 아침을 썼을 때 어느 날 어땠을까요? 경험했겠죠.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비가 개이고 나서 딱 나와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못새 둘레를 산책하는데 하늘이 물속에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서 있는 나무도 거꾸로 거기 서 있고 거기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한다. 이 경험에서 발상이 됐겠죠. 처음으로 발상.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금붕어가 시를 쓴다. 녹음이 종이가 되었어. 응? 얼마나 새로운 발상이에요. 낯설게 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내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면은 경험에는 뭐가 있죠? 직접 경험 말고 간접 경험이 있죠.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 첫째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 손만 뻗치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책이 있어요. 누워서도 읽을 수 있고 내 집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또 뭐 주변 예술을 많이 향유를 해야 되겠죠. 그림도 많이 보고 전시회도 가보고 음악회도 가보고 그죠? 서예 작품도 보고 옛날의 고전도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간접 경험이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유를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거를 종합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한 편의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독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은 것과 이웃에 대한 애정 갖기 그랬어요. 자, 작은 것 우리 흔히 작은 것 예사로 생각하죠. 그런데 작은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아까 말하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정록 씨가 이것도 이정록이네. 좋은 시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다. 문지방에 켜켜이 쌓인 식구들의 손때와 그 손때에 가려진 나이테며 옹이를 읽지 못한다면 어찌 문밖 사람들의 애환과 세상의 한숨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문지방 삼천리라 그랬어요. 문지방 안에 삼천리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가까이서 시의 소재를 찾아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관찰해야 되죠. 잘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잘 쳐다보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 서있는 나무 여러분들 잘 아세요? 대부분 잘 몰라요. 무슨 나무가 있었더라? 무슨 꽃이 피었지? 잘 몰라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개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머물러 서서 이 꽃이 한 송이 피었으면은 얘와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를 잘 쓰려면은 작은 것, 이웃,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섯 번째까지 했고 여섯 번째는 존경하는 스승과 반려가 될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여러분들 존경하는 스승 있으세요? 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때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선생님은 다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한 점이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만났을 때 정말 좋은 관계가 지속이 돼야 돼요. 스승님의 좋은 점을 찾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존경하는 스승을 갖는다는 거. 학교 다닐 때 스승도 좋고 나중에 만난 스승도 좋고 다 이런 존경하는 스승을 내 마음속의 지주로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 동인들 중에서 합평회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화내지요. 절대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발전하는 거다.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로 안 고치더라도 아마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거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래서 타인의 비평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용하는 마음은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하심을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서 하심을 해야만 정말 좋은 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행일치 그랬잖아요.
좋은 시만 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에 더 좋은 시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를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시를 쓰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시인이 다 된 거예요. 예, 등단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시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 있어요. 부활합니다, 항상. 제가 1917년에 윤동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탄생 100주년에 한국문인협회에서 물론 여러 군데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는 해마다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윤동주가 그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죠. 지금 연변인데 그 길을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 들러서 다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그 이제 교토에 있는 이제 도시자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옥사를 했는데 그 교토의 도시자 대학이라든지 윤동주가 하숙했던 집 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했죠. 후쿠오카까지 가서 그 형무소까지 다 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식민지 나라의 시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윤동주 시 읽기 모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좋은 시를 쓰면은 나라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시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를 써서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히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또 강의도 해주셨는데 조금 오늘 뭐 처음부터 제가 무례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작시 낭송 육성 인기 너무 좋으세요. 직접 듣고 싶으시죠? 이 유튜브도 좋지만 이런 기회가 많나요? 그죠? 별로 없거든요. 아까 자작시 낭송 많이 했는데요.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 시간이 그래도, 없어갖고 그냥 빨리빨리 했습니다. 우리 정말 아끼시는 시 한 편 선정해서 박수 다시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슬픈 시를 할까요? 즐거운 시를 할까요? 마음에 더 가는 거를 해주시면 감동이 더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좀 가라앉아 있죠. 네. 어렵고 그죠. 그래서 좀 밝은 시 그런 거를 하면 낭송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짧은 시이지만은 제 시집이 이제 흘린 술이 반이다라는 시집 속에 보면은 날마다가 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날마다가 봄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가 다 봄날이다. 봄날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봄날의 햇살과 봄날의 그 새싹과 봄날의 희망을 저축을 해 놓는 거예요. 종신보험통장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쓰면은 날마다 봄날이 되겠죠. 아무리 눈보라치는 겨울도 봄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날마다가 봄날 이혜선 돋아나는 새풀에게
길가에 핀 민들레에게 마냥 웃음 흘리고 다녀도 시럽다 하지 않고 품어주는 귀 맑은 햇살이랑 세상에서 가장 청맑고 빛나는 웃음오리, 평생 보낼 수 있는 종신보험 통장에 저축해 놓았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날마다가 봄날, 날마다가 봄날. 그냥 실실, 그냥 빙그레, 그냥 활짝 웃음이 나오는 날마다가 봄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시죠? 예, 여기서 잠깐 공지 하나 드리면 그 사인회 우리 시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인을 받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밴드에도 올리고 연락도 저한테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인원 자체가 많이 지금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 다시 모셔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시집 너무 좋죠? 흘리는 소리 많이다 드셔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그때 가져오시면 되고 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은 또 이렇게 구매하셔서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대표실 써주세요.